일단은 밸류에이션만 싸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가치주를 좋아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개인들은 실적주를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콜라보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실적 플러스 가치라고 하면 아까 답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이 될 것 같고요. 퀀트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1편에서 가치주라는 단어를 한 2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잠깐 쉬는 동안 사담을 나눴는데 저는 이번 주 들어서 딱 가치주와 성장주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좀 눈에 들어왔는데 제가 리포트를 쭉 훑어보니까 10월부터 이미 가치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좀 미리 보이나요?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 퀀트니까 조금 남들이 안 하는 짓을 좀 많이 하는데 종목을 이제 가치주, 성장주로 이제 나누는 거죠. PR을 순서로 딱 끊어가지고 그리고 그 종목군들을 n분의 1로 해가지고 종목의 성과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퀀트 분석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게 단기의 가속도를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차를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엑셀을 밟잖아요. 엑셀의 개념이 바로 변화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치주의 어떤 강세가 10월 초부터는 이미 좀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주에 또 영향을 받는 것이 외인들의 어떤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어떤 종목군들의 뭐 순매수가 찍혔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막 전화해보고 뭐 헬로 막 전화해보면서 탐방을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거의 95% 이상이 인덱스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싸졌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산 배분 측면에서 뭐 주식으로 갖고 주식에서 선진국이냐 이머징이냐 이머징으로 가고 이머징에서 중국이냐 한국이냐 아니면 뭐 같이 사자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봤을 때 코스피는 MSCI 코리아라는 그런 인덱스예요. 인덱스를 집행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펀드마다 리밸런싱 스케줄 때문에 어떤 종목군들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고 그러지만 어찌됐건 MSCI 코리아 측면에서는 순매수가 그 정도로 찍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살 때는 좀 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생각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요. 개인 투자자도 있고 그런 종목군들보다 우리가 싫어하는 종목군들이 더 오르게 돼요. 왜냐면 MSCI 코리아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국인들이 인덱스에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군들은 이미 거래가 많이 터졌고요. 호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쳐다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은 뭐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임팩트로 사면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은 덜 올라 보이고 우리가 싫어하는 소외 종목군들은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특정 종목군들을 뭐 그냥 종목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기계가 매수를 하는 거고 CD 주문을 하게 되면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소외 종목군들을 뭐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과 비계절성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가치주의 강세가 상당히 좀 본격화됐고 이런 측면은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에도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바이든 당선인 때문에 내년에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봐야 한다 뭐 이런 논리도 있어요? 어때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일맥상통한 부분인 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지표 중에 리스크온 지표 중에 달러 인덱스를 보자라는 건데 달러 인덱스는 사실 10월 때부터 계속 떨어져 있는데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본격적으로 매수를 했던 적은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많이 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머징의 리스크온에 대한 집행을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어떤 리스크를 아는 거죠. 불복할 것이다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확인을 하고 바이든 때문에 리스크온이 됐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장 우선주의보다는 분배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뭐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도 또 가치주에 유리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통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다고 뭐 가치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싸고 막 곧 파산될 가격이 반영된 그런 가치주보다는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밸류에이션 좀 의미 있는 성장과 가치가 좀 겸비되어 있는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내년에는 상당히 좀 좋은 성과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장에서 실적이 찍히지 않는데 그냥 단순히 싸다는 논리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비상적인 거예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 기업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총이 크면 우리 한국 증시의 가장 큰 패시브 펀드, 지금 인덱스 펀드는 연기금하고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그들이 한국 증시를 산다라고 하면 그들의 벤치마크는 각각 코스피 지수기 때문에 그 한 개 기업을 안 사게 되면 그거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예, 패시브 펀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TF의 운용력의 목표는 아웃퍼폼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코스피 대비해서의 트래킹 에러라고 표현을 해요. 코스피의 비중이 있고 나의 ETF의 비중 자체가 비슷해야. 그래서 뭐 따라만 가자 약간. 예, 따라가는 게 상당히 훌륭한 투자자. 따라만 가도. 이거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보험적 자산 배분에는 그게 맞아요. 우리가 모든 종목군들을 탐방을 거거나 그거에 대한 정보 우위가 없다라는 가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향후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일단 코스피를 빠르게 트래킹을 제대로 하자. 트래킹 에러를 0으로 만들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사면은 그런 한 개 기업도 같이 사야 되고, 인덱스 투자는 HTS 뭐 이런 걸로 주문 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스켓으로 그냥 주문 매수가 나옵니다. CD면 5분에 한 번씩 계속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측면으로 매수 스케줄을 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패시브가 시장을 주도할 때는 왜 저런 종목들이 오르나? 이런 생각이 높다. 내년에 그럼 가치주 장세라면 대표적으로 주도 업종이 뭘까요? 뭐 화학도 있을 거고 IT도 있을 거고 뭐 차도 있을 거고 많잖아요. 네, 일단은 밸류에이션만 싸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가치주를 좋아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개인들은 실적주를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콜라보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실적 플러스 가치라고 하면 아까 답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화학,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런 쪽이 될 것 같고요. IT는 반도체는 퀀트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네요. 네, 이게 제가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는 아니겠지만 네. 숫자로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프리미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반도체는 안 망해. 저거는 수요는 그래도 꾸준해 라고 하는데 내년에 수요가 증가하는 업종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수요 자체가 똑같고 P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하고 내년은 똑같습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증익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컨택트 종목군들, 이 유통 쪽이라든지 아니면 카지노라든지 항공 쪽이라든지 산업재, 소재, 정유 이런 쪽은 이익 크로스가 기저효과를 딛고 엄청나게 세게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기저효과라고 치부하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이익이 증가하고 저 PBR, 저 PER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소팅을 하자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리포트 제목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좀 종목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가치주들이 좋을 때는 초반에 저 PBR 애들의 급등 강도가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이익이 증익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가치주의 상승세가 무드가 조금 완화됐을 때는 저 PER이 좀 높거든요. 물론 요거를 굳이 타이밍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저 PBR을 조금 더 저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은행주,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은행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주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업종군들은 연말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 은행 쪽에서 보면 우리금융지주라든지 DGB 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쪽은 PBR이 엄청나게 낮고요. 거의 0.2배, 0.3배 수준입니다. 그냥 전 종목의 PBR 중에서 가장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종목군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한화생명 이런 것들도 0.1배입니다. 한화생명은 사실 손이 좀 많이 안 나가시죠. 맞아요. 그렇지만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을 이제 캡티브적으로 이제 막아주는 게 배당 수익률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은 제가 배당 수익률로 이미 다 같이 소팅을 한 기준이에요. 배당 수익률이 한 4%까지 다 나옵니다. 약간 그 안전장치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저희 이제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요. 롯데쇼핑이라는 게 걸리더라고요. 롯데쇼핑은 PBR이 0.3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자회사들이 컨택트 기업들이 많죠. 네. 롯데 홈쇼핑, 뭐 백화점 근데 롯데 홈쇼핑은 최근에 좋고, 네. 그리고 뭐 백화점도 있고요. 그런 물론 롯데 시네마 이런 것도 좀 있고, 호텔도 있겠다. 네. 호텔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PBR 낮은 것, 그리고 뭐 배당 수익률도 높고요. 그래서 퀀트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어떤 종목군들을 소팅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이 보는 그냥 보고서 정도를 보지 뭐 새로운 정보는 없거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좀 좋고 밸류에이션 색채가 묻어나는 턴어라운드 저평가인 업종군들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학 중에서는 롯데케미칼, 포스코, 금호석유 이런 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스플랜, LG 디스플레이 이런 대형주 색채가 저는 내년에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 많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가치주가 좋을 때는 아무래도 좀 대형주가 유리한 측면이 좀 있고요. 내년에 3월달에 공매도도 제가 또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내긴 하겠지만은 그게 조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걸리죠. 예, 네. 공매도의 칼을 쥐고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막 욕할 수도 있죠. 공매도 쟤는 맨날 왜 쇼 때리고 우리 힘들게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모델이 있어요. 길게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걸 냉정하게 퀀트적으로 즉 컴퓨터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의 어떤 감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결국 시장 참여자들도 사실 그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올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들이 엄청나게 급증했던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 그들도 그걸로 돈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죠. 뭐 기생충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보다 더 큰 건 가치주가 증이익을 통해서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는 거. 실적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는 점. 그렇게 따지면은 중소형주 하기에는 대형주의 실적이 너무 좋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트라고 해서 항상 좀 어렵게만 느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거의 뭐 한 30분 동안 풀타임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아주 정말 감사합니다. 유용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경에서도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뽑는데 연말이면 그쵸 1월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위권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해야죠.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 모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